도대체 근데 그런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누구신지 도대체 굉장히 또 궁금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도 나죠.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애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초동이라는 동네 이름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법조계,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데 가끔 우리와 생각할 때 너무나 다른 인종처럼 보여질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이 서초동 사람들이라는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법원에 계신 판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또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도대체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가끔은 도대체 왜 그런 인간을 변호하는 것인지, 아니 돈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화난 상대방들 또는 일반 국민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요새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의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은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뭐 남편을 안 죽였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고유정은 자기가 남편을 어쨌든 간에 살해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살해를 한 방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그리고 정말 엽기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시체조차도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훼손을 해서 막 바다든 뭐 쓰레기장이든 이런 식으로 막 버렸잖아요. 도대체 근데 그런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누구신지 도대체 굉장히 또 궁금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도 나죠. 99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지금의 거의 20년이 될 때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오해도 받았던 게, 보통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그 사람 편을 드는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싫고 밉잖아요. 저에게도 아니 변호사님 정말 왜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 하는데도 뻔히 그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같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우리 사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처럼 뭐 고유정 사건처럼 정말 그 사람은 천하의 악인인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인간을 왜 변호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돈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정말 거칠게 화도 내시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자, 그런데 변호사가 그러면 정말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천하의 둘도 없는 악한 나쁜 놈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변호사가 도대체 왜 그런 사람조차도 변호를 하는지 그 궁금증을 제가 한번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나 물론 그 잘못한 건 인정해요. 물론 굉장히 억울한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내가 비록 잘못은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해요. 그런데 그 비난을 넘어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맞닥뜨릴 법정에서나 또는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데 어느 누구 한 명도 내 곁에 아무도 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부모님들조차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었던 또는 살아 계셨어도 차마 나설 수 없으셨던 상황도 있겠지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가장 지구상의 마지막 한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그 순간까지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옆에서 나의 목소리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특히나 법정이나 수사 과정 같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그 막막한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변호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희대의 악마들, 살인마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 해서 무조건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어떠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천벌이 있다면 너 같은 사람한테 내려져야 돼 라는 경우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변호사의 변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저 사형을 집행당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 이 세상에는 없어요. 비록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를 저지르기까지의
나의 입장에서 나의 한마디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하물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겪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제대로 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또는 경험이 없어서 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조차도 판단이 잘 안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요. 경험해 보신 적 많지 않으세요? 저는 있는데 바로 그럴 때 그리고 특히나 그게 그냥 단순히 뭐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 말을 못해서 집에 와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걸려 있거나 또는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지요. 그럴 때 내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 마지막 순간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대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 말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다면 그래도 그 이후에 닥쳐올 결과가 그 사람의 입장에선 조금은 덜 억울하거나 그 순간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은 변호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정에서 이제 한쪽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변호를 하다 보면 법정 밖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니면 막 화를 내는 채로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의 거짓말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자기 의뢰인을 자기 변호사가 믿지 않고 어떻게 한 팀이 돼서 팀플레이를 하겠어요. 그리고 설령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기 의뢰인이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막 저에게 늘어놓는데 제가 보아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곧 판사도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 그대로 했을 때 오히려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것보다 더 안 좋은 판단과 이 상황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중한 벌을 받거나 또는 더 큰 배상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감수하시고서 이 주장을 계속 하신다면 저는 제가 당신의 변호사로서 충실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00에 99명 정도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저에게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제가 그거 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실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제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부분을 맞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변호사들이 그 이상을 강요하는 것도 어찌 보면 월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99명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마지막 1%가 진실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해서 너는 거짓, 나는 참 또는 나는 선, 너는 악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바로 인간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해서 그런 악인을 변호하는 또 다른 똑같은 악인 이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3가지 사건은 변호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마약 사건인데요. 마약 사건 중에서 자기가 뭐 대마초를 피거나 뭐 자기 몸에 자기가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다른 사람한테 마약을 권하거나 팔거나 수입하거나 유통하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막말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에 대한 마약 사건은 저는 변호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은
성폭력 가해 사건. 사실은 이런 성폭력 사건들은요, 당하는 여성과 하는 남성의 입장은 천지 차이만큼 그 심정적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 특히 뭐 꼭 남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저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가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행동이나 농담, 또는 심지어 술 먹고 해서 기억도 안 난다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로는 피해자들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뀔 정도의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그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 물론 그거는 단순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 그 한 소녀의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두순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술 취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리 그 얘기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술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울분을 토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성폭력 사건은 당하는 사람의 그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고통을 결코 가해자인 사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또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 바꿔놓는 일,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게까지 만들 정도의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저는 성폭력 가해자 사건은 저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경우는, 그거는 가해자가 아니라 이 사람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변호해 드려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동학대 가해자예요. 저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새 아이의 엄마예요. 새 아이를 키워오면서 제가 엄마로서 가장 큰 자부심 또는 행복, 또한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또 다른 이 세계를 지탱하는 우주이자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 몸을 또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주 어리고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부모가 또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그 아이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그런 아동학대 사건은 저는 변호할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변호사들마다 다 각자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과 자기가 원치 않는 사건을 피하는 그 가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다고 해서, 즉 고유정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을 변호할 수 있냐고, 돈이 그렇게 좋냐고 무작정 매도하실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변호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져주실 수 있죠? 오늘 이후에는 변호사가 단순히 돈을 밝히는 이상한 직업이거나 또는 정말 그런 악인을 변호하는 이상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다음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했었던, 변호사도 똑같은 사람이고 좌충우돌, 정신 못 차리고 실수도 하고 여기저기 민폐 끼치는 그런 캐릭터예요. 특히 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 편에는요, 제가 초짜 변호사가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법정에서의 실수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